지금 다시 이 사건의 경과를 잠깐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건 2015년 1월이고요. 2015년 1월에 발생한 피해자는 일주일을 일하고 자기가 파견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 나갔어요.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일주일 만에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숨을 쉬지 못하는 게 더 이제 더 힘들어서 갔다가 또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간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화학물질 중독임을 의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그렇죠. 의심을 못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1년 후에 12월 30날 같은 공장에서 부천에 있는 공장인데요. 거기에서 발생을 했고 5일 만에 25살이고 그분은 5일 만에 29, 28. 5일 만에 실명을. 예. 근데 그 사장은 첫 피해자는 존재를 몰랐어요. 왜냐면 사고가 일어나고 연락을 안 했고 본인도 메탄올 중독인 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도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이거 약간 뭔가 약품 중독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살하려고 마신 것 같아요. 너무한다. 그 회사 사장이 네. 의사에게?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피해자고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만난 두 번째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아니요. 병원은 안 갔어요. 안 가고. 왜냐면은 그 사장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세 번째 피해자부터예요. 세 번째 피해자가 아주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또 같은 공장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공장,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공장 이런데 이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을 일을 했고 며칠 상간으로 병원에 실려오는데요. 세 번째 피해자가 있는 병원의 의사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한 거예요. 정말 우연이죠. 다행이네요. 그나마. 아주 우연이고 아주 다행히 발견을 했고 네 번째 피해자가 일주일 있다가 그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방을 하면 이걸 멈출 수 있다는 거를 급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사장이 만약에 저쪽 병원에 있는 친구가 너랑 증상이 비슷한데 메탄올일 수도 있어라는 말만 해줬어도 빨리 투석을 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메탄올에 그 노출된 농도는 기준치의 100배 뭐 이래요. 갔더니 그냥 목장갑만 끼고 그냥 만지고 실제로 이게 다 젖으니까 빼내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만지고 눈 비비고 막 그러시던데. 그렇죠. 공정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만지를 모르니까. 이 핸드폰 신부님 핸드폰 옆이나 뒤에 보시면은 유심 넣는 데 있잖아요. 유심 넣는 데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은색깔. 그거 만드시는 분들이었어요. 그거를 기계에 이렇게 알루미늄 판때기를 기계에 넣으면 그걸 이제 뭐 10개, 20개 이렇게 찍어내는데 기계가 이렇게 쭉 이거를 이렇게 가를 때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메탄올을 분사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쫙 이렇게 분사가 되죠. 이렇게. 근데 분사하는 일을 보통 한 사람이 12시간씩 했어요. 12시간씩 기계를 한 대를 한 게 아니고 보통 3대에서 10대까지 담당해요. 그러니까 메탄올은 계속 분사되고 있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공장은 환기가 안 되죠. 그 상태로 12시간 동안 메탄올을 계속 흡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고서 너무 절어있다. 메탄올에 온몸이 절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산업혁명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소위 아동노동, 뭐 여성 노동자들 착취하고 노동자들 정말 하루 16시간, 14시간씩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래서 평균 수명이 27세, 29세
어떤 그 당시의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 지금 벌써 250년,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몇 푼의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게 참 화도 나고 어이가 없고 그래요. 근데 아까 그렇게 저 증언을 조금만 빨리 했어도 의사에게 그런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사장들도 그러니까 3차 하청 기업 사장들도 그걸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일하게 했겠죠. 지금 신부님이 말씀해주신 그 산업혁명 시대와 그리고 사장을 종합해 보면요, 정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없었. 예. 그렇죠. 고용은 불법이었고 관리 불법 파견이었고, 감독하는. 예.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분들은 다 불법이었어요. 아. 본인들은 일단 파견이 불법인 걸 몰랐고 그냥 잡코리아 이런 데서 동네에 있는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간 거예요. 일을 하려고 가거나 본인이 자기가 아웃소싱으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게 불법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하죠. 그걸 정부가 이렇게 방치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뭐 현장에서는 뭐 물질 안전 뭐 이런 거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업주가 그 물질을 쓰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하는 전 과정에 노동부는 일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뭐 외국에서는 뭐 어디에 취업하면은 고용노동부에 누가 와서 노동법을 읽어주기도 한다던데. 그렇죠. 네. 그게 당연한 사회도 당연하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친구들은 인터넷에 이제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그날 연락이 와서 오늘 밤부터 일할래요. 이렇게 해서 길에서 만나서 봉고차를 타요. 그리고 다른 공장으로 가요. 거기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만나요. 근데 월급의 몇 프로를 가져가죠. 중간에서.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제 모두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위험의 아까 외주화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런 전 과정을 이게 또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사실은 책임을 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만약에 다른 기업에게 맡기면 이 공정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지요. 그리고 하청을 줬다 하더라도 모기업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익이 귀속이 그렇죠. 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리 감독할 책임. 제가 이제 유럽에 살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헬스 앤 세이프티라고 하는 걸 그거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거를 심지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철근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양쪽에서 들고 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들고 가면 욕먹죠. 저 가벼운 걸. 나는 손가락 하나라도 들겠다 이놈아 하고 막 욕먹을 건데 어느 정도 길이가 이렇게 넘어가는 물건을 옮길 때 반드시 2명이 옮겨야 되고 몇 킬로그램의 이상 되는 물건을 옮길 때도 반드시 기계 힘을 빌리거나 해야 돼요. 그 무게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사무가 한 명만 나도 국가가 난리가 그러면 그 아침마다 일하기 전에 헬스 앤 세이프티 하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규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아니 왜? 근데도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거기다가 이렇게 다 사인을 해야 되고 뭐 한두 조항이 아니에요. 나중엔 다 못 읽어봐서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만 설명 듣고 사인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도 그렇죠.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핸드폰 이 세계 정말 첨단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삼성 특히 이제 뭐 메탄올 피해자들 삼성, LG 핸드폰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삼성 그러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세계 초일류 기업이고
설마 삼성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걸 만들겠어?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늘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 삼성에서 그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직업병 피해자들이 뭐 한 300여 분 가깝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길래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그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 LCD 공장 이렇게 해서 일하다가 노동자들이 독성 화학물질들에 노출돼서 뭐 백혈병이나 뇌종양이나 각종 암과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들에 걸려서 고통받은 문제인데요. 반도체 칩 아시죠?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속에 그 구동시키는 그 핵심적인 어떤 부품 이런 거고.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게 지금 삼성이 진짜 이미지 작업을 잘 해서 마치 이것을 만드는 공장은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뭐라고 하냐 포장을 했어요. 이게 사실 삼성이 먼저 세계 최초로 생산하기보다는 먼 해외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먼저 들여왔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잘못된 신화가 있었어요.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 공간, 그 라인을 클린룸이라고 불려요. 청정룸, 클린룸이라고 불리는데 클린룸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개념, 제품의 어떤 기준이지 사람의 기준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노 단위로 미세하게 가공을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다 보니까 먼지가 최대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가 없게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클린룸이라고 불렸는데 먼지가 없게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한 게 각종 세정제, 엄청나게 많은 끊임없는 클리닝, 그 세척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사실 메탄올이나 에탄올이나 여러 가지 뭐 각종 유기용제 이런 것들이 암과 그리고 어떤 생식 독성이라고 하는 것들, 뭐 유산이나 불임이나 이세 영향 미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화학 제품인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클린룸, 뭐 청정룸 이러면 아주 사람에게도 아주 깨끗하고 무해한 먼지 없으면 좋아 보이죠. 아주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깨끗하다. 청정하다는 게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과거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현장 실습생으로 입사를 했었던 여성 노동자들이에요. 아직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지방 출신의 그 여학생들이 이 삼성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과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반도체 클린룸 안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꽃다운 나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않았던 친구들이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빨리 취업하기로 했고 더더군다나 삼성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플랜카드 뭐 하잖아요. 그렇죠. 마을에 플랜카드 받고 온 집안의 경사였을 텐데. 동네에 삼성 취업했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에 최소한의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그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학물질을 어쨌든 사용하는 그렇죠. 데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냐고 하면 아니 그런 건 가짜로 그냥 서류적인 사인만 하고 실제 받았던 인상적인 교육이라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오리엔테이션 당시에 처음에 입사할 때 극기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삼성 반도체에 취업하는 여성 여학생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극기훈련을 시키는데 그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들어요. 삼성의 이미지가 되게 반대되는 약간 비인간적인 그런 교육인데 나무에 매달려서요. 맴 거려라 이런 거 혹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숨 참고 계속 버틸 때까지 버텨라 이러한 급기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교육이자 체력 단련을.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복종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식 이제 교육. 군대식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사실 좀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그럼 안전교육을 하나도 못 받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안전교육 뭐 받은 거 없냐고 하면 삼성 LCD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뇌종양 피해를 봤던 한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선배가 그냥 뭐 저거 다룰 때 조심해?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납을 취급했는데 하루 종일 뭐 기숙사 와서도 납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왜 정부가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는 사실 일찌감치 삼성 반도체 이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자체를 못하겠다는 건 사실 청소년기에 이 실업계고에 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현장에 아직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안전에 대한 기본 교육은 시켜놔야지 인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한 채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큰 참사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클린룸 안에서 실제 그 일을 했었던 그 노동자의 사진이에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그 황여미 씨 백혈병 피해가 나왔던 그 공장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는 데고 그 클린룸 내부 사진인데요. 여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이게 보호구인 줄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만 내놓고 일하니까 어머 정말 안전하게 일하네. 가족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일론 천조가리에 불과한 그냥 그러한 화학물질이 튀기면 스며들고 냄새가 나도 이게 뭐 이 마스크가 일회용 종이 마스크가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게 이제 이 옷이 마치 이 노동자의 자신의 딸의 이런 몸을 보호해줄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하기 딱 좋은 옷이 그게 지금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실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도 여기 이제 피해자 사진이거든 사실 암 피해를 봤던 분이. 근데 누가 봐도 전부 다 보호 옷이라고 그렇죠. 보호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사실 화학물질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황여미 씨도 바로 코앞에 그 여러 가지 불산도 사용하고 황산도 사용하고 그 반도체 원판을 불산에 담갔다가 황산에 담갔다가 이 유기용제에 담갔다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했는데 방독 마스크를 지급을 했어야 되거나 밀폐된 설비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종이 마스크 하나에 의존시켜서 일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전혀 노동자를 보호할 마음은 초도 없었다. 근데 삼성은 지금까지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안전하다. 삼성 작업장은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 명백한 피해자들이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삼성은? 저는 일단 왜 그럴까요? 전에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를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짜 저 방진복을. 그리고 삼성은 작업 환경의 모든 정보, 안전 정보를 다 감춰요. 영업비밀이라고 하나도 공개를 안 해요. 노동부도 삼성 편들면서 그게 회사 영업비밀 맞다고 하고 공개를 안 해요. 그래 놓고서 이게 산재, 백혈병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서 걸렸다는 것을 피해 노동자가 증명해봐. 그게 증명이 안 되면 불승인 이렇게 증명 책임이 노동자한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18명이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았어요. 확정된 분도 15분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15분, 예를 들어서 황여미 씨는 명백하게 법원으로부터 이것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돼서 백혈병에 걸렸고 이거는 산업재해다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황여미의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서 삼성은 그거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한 번도 이게 직업병이 맞거나
그거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전히 자신들의 공장은 세계 최고의 안전을 자랑한다. 이 말로 계속 똑같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진짜. 근데 제가 삼성 그 휴대폰 그쪽에 근무하시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쪽 라인으로 하시는 분인데 한마디로 이쪽 라인으로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업무 관계인데도 생산 이쪽 라인은 절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들어갈 때는 정말 모든 정말 완벽한 보호장구 있잖아요. 정말 우주인 같은 이런 거 쓰고 들어갔다가 얼른 확인하고 나오지 일반적으로는 웬만하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데요. 좀 바뀐 게 있다면 아까 위험의 외주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업무가 세정 업무거든요. 이게 내부에 있는 그 하청업체, 사내 하청업체로 이전됐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아예 바깥에 있는 데에서 세정만 해서 또 이렇게 들여오기도 하는데요. 그 일을 거기는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를 실제 지급을 하긴 하는데 방독 마스크 필터를 하루에 10개를 써도 그게 다 막아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무슨 독가스실에서 일하는 거지. 저는 그런 일을 기계가 해야지 왜 사람이 하나 돈 벌어가지고 당연히 기계로 해서 사람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영세한 노동자들에게 전 시키는 거 이게 진짜 삼성이 하는 일이고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고 이게 진짜 큰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뭐 기계 노동력 우리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거다 그러는데 뭐 우선 그런 분야부터 좀 하는 게 정말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아까 대체 물질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대체 물질도 아까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물이요, 그러니까 물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피해자들한테 말도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합니까? 예. 진짜 이건 진짜 너무 그런 진짜. 지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건을 지금 한국 사회의 카나리아의 울음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보통 광부들이 이제 광산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넣어서 산소 농도를 측정하거든요. 산소 농도가 낮으면 위험하다 하면서 울어요. 근데 이분들의 사고가 지금 한국 사회의 카나리아의 울음이 아닌가. 청년들이고 제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을 우연히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용 형태는 파견이고, 어딜 가도 최저임금이고, 이런 일들이 뒤섞여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위험의 외주화라고 할 때 이제 단순히 일을 밖으로 준다 또는 분업 체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도급 구조에서 내려가면 갈수록 노동 형태가 불안정하고 또 저임의 노동자들이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험의 외주화, 그 위험한 걸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광의 카나리아 라고 하는 새, 또는 잠수함에도 토끼를 집어넣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뭐 화장품 만들 때 실험, 동물 실험 많이 하는데 동물 실험. 네. 정말 끔찍한 메탄올 피해자들 실험 대상이었어. 그러니까 저도 우리 그 메탄올 노동자 피해자들 그때 우리 같이 만났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서 우리 식사 시간이었는데 제가 밥이 넘어가질 않아서 이제 20대 정말 이 얼굴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어야 되는 얼굴이 이렇게 실명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는데 밥이 넘어가질 않아서 제가 사실 참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우리 그때 박혜영 씨랑 있을 때. 보니까 또 학자금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피해자는 그 복지 실습만 남았는데 이제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좀 모아서 하려고. 예, 그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계시던 분인데요. 네. 집안 형편도 이제 공부할 돈을 만들러 간 거죠. 마침 인천에 살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이제 4일 만에 실명이 된 거니까 부모님대로 막 뭐 가난한 게 죄다 이제 이러고 계시고 뭐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 친구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할 수, 심지어 그 피해자분은 저희 그 피해자 6명 중에 뇌도 같이 손상된 분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고농도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시신경을 손상을 하면서 뇌를 바로 공격을 해서 그 사건 처음에 만났을 당시에 말 잘 못하시고 잘 못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재활하는데 이제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도 예. 빠지고 감각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몸은 언제 계속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정말 그 인생 그 삶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우리 그 삼성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게 이제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의 역할이 큰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유족분들하고 아직도 우리 한혜경 씨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네. 그 유족들하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